북한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고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가 미그 19기를 몰고 남쪽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전투기만 몰고 온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마어마한 정보까지 싹 다 갖고 왔습니다. 조국을 팔아먹은 놈. 3대를 멸족시켜라. 북한군은 혈안이 되어 모든 비행장을 봉쇄하고 미사일까지 설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가져온 북한 공군의 핵심 기밀들이 전부 노출된 이후였거든요. 상위 0.1% 특권층의 삶을 누리며 국가 훈장을 6개까지 받았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료가 바닥난 상황에서 펼쳐진 목숨을 건 26분간의 비행, 그리고 현재까지도 마지막 전투기 귀순 사례로 남은 이 놀라운 실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공군 최고의 엘리트 조종사 리혁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경우 다목적 전투기 FA-50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무려 151억 6천만 원이 듭니다. 비행 교육만 6억 9천만 원, 전비 태세 훈련 비용으로 144억 7천만 원이 들어가죠. KF-16 전투기 조종사도 152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북한 사회 최상위층으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했어요. 함경북도 어란군에서 태어난 저는 운명적으로 하늘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가 바로 함경북도 유일의 여객기 취향 비행장인 어항 비행장에서 근무하던 공군 소속 엔지니어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매일 비행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저에게 조종사의 꿈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길은 험난했어요. 우선 출신 성분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가족의 신원이 깨끗해야 하죠. 왜냐하면 전투기를 몰고 하늘에 올라가면 언제든지 김씨 가문을 향해 포신을 겨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선발 과정이었어요. 체력 테스트는 기본이고 기본 군사훈련 교육받고 공통과목 1년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관상까지 받습니다. 북한의 한 연구소 할아버지들이 와서 손금을 보고 사상체질까지 확인했죠. 태양인과 태음인은 비행사고가 많이 난다며 소양인과 소음인만 선발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러시아에서 비행사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행기 사고를 적게 낸 체질이 소양인과 소음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통계를 북한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걸르고 계속 떨어뜨려서 최고만을 선발하는 거죠. 이 모든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한 저는 공군 소위로 임관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노동당의 초스피드로 입당하게 되죠. 이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뛰어난 조종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해 4월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저는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의 명함시계였어요. 빨간 글씨로 김일성이라는 서명이 새겨진 이 시계는 북한에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이런 시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북한에서 비행사들의 대우는 일반 인민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북한 파일럿 출신의 탈북자가 보기 힘든 이유는 북한에서 대우가 최고급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그 19기 조종사가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감옥을 갔을 텐데 그 조종사는 비판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일반 주민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먹을 때도 비행사들은 달랐어요. 흰살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은 기본이고 심지어 버터까지 배급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특혜 속에서도 계속 승진했어요. 1992년에는 3급 국가 훈장을 받으며 총 6차례에 걸쳐 훈장과 메달을 받은 유능한 조종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최고 엘리트인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완벽한 조종사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온천 비행장 근처 군관 사촌에서 살던 시절, 저는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 길에는 작은 민간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아이와 자주 마주쳤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울타리 너머로 뛰어와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군인 아저씨, 경례.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어설프게 경례를 하는데 너무나 귀여웠어요. 아이는 하늘에서 들리는 전투기 소리에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저씨도 비행기 타요? 정말 빨라요?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가끔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건네주곤 했죠. 북한에서 사탕은 정말 귀한 것이었거든요. 어느 여름날 평소와 다르게 그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가 말했는데요. 위원장님 자두밭에 설탕이 묻혀 있대요. 자두를 더 달게 하려고요. 아이는 선심 쓰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두 농장에서 일하면서 본 것을 집에서 이야기했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순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며칠 후 기회가 되어 그 자두 농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씨 가문 전용 과수농장이었던 그곳에서 실제로 농장 일꾼들이 자두나무 밑에 설탕을 묻고 있었거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설탕 100kg씩이나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두를 조금 더 달게 만들겠다고 비료 주듯 귀한 설탕을 땅에 묻다니요. 특권층이었던 저조차도 설탕은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런 낭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그 순수했던 아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철조망 밑에 구멍을 파고 기어들어가 그 설탕을 조금 훔쳐 먹었다는 거였어요. 단지 배가 고팠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경비원에게 들켜 잡혔다고 합니다. 경비원은 그 아이를 몰아세우며 구타까지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목표는 최고 지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이에요. 그 만수무강을 위해서 맛있게 드셔야 하는 것을 맛있게 못 먹게 사탕을 퍼먹었으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당국이 그 8살 아이를 유지상책 중 10대 원칙에 걸려선 신성한 사원에 무단 침입했다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몰아 공개 총살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충성심을 보이면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함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두 하나도 아니고 단지 땅에 묻힌 설탕 조금 먹었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그 비행기 타요? 라고 맑게 웃으며 경례하던 그 아이가 단지 배가 고파 땅속에 있는 설탕을 먹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다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김씨 가문의 자두를 달게 만들려는 설탕이 굶주린 아이의 목숨보다 소중한 나라가 정상인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신이 된 비정상적인 사회. 인민은 굶어 죽어도 지도자의 과일은 더 달아야 하는 나라. 8살 아이의 죽음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배신과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8살 아이의 죽음 이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김성호. 그는 저와 함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온천 비행장에서 근무하던 동기생이었습니다. 형제보다도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이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성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성호야, 어떻게 8살 아이를 총살시킬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성호는 그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대 정치지도원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리혁수 동지 당성 단련장에 참가하시오. 당성 단련장.
그것은 사상투쟁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단상에 세우고 집중 비판하는 무서운 시간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성우가 저를 밀고 했다는 것을. 1983년 이웅평이 남조선에 간 지 10년이 지났다. 그럼 1993년에는 누가 넘어갈까? 성우가 비웃듯 말했던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70명의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리혁수 동지는 특권층이라고 교만해져서 인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동분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어요. 수령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당성이 부족해서 계급투쟁 의식이 전혀 없는 개인주의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성우의 말이었어요. 위원장님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서 사상이 흔들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1993년에는 리혁수가 남조선에 갈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게 침을 뱉었습니다. 퇴. 그 침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비행기를 몰았고 6번이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충성했던 제가 동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것은 성우의 시기심이었어요. 저보다 비행 실력이 떨어져서 승진해서 뒤처졌던 그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스파이 노릇을 했던 거였죠. 2시간 동안 단상에 서서 비판을 받는 동안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5명이 지나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외칠 뿐이었어요. 탄탄대로였던 제가 비판을 받은 후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비판이 끝나고 강당을 나서는데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대대 강당으로 돌아가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저에게 격려하던 동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길 한 번 마주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한 왕따가 시작된 거였죠. 가장 아팠던 것은 성우의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호상 비판의 달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호상 비판은 정말 인권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아예 왕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본보기로 만들어 놓고 나도 쟤처럼 왕따가 안 되려면 스스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더 혹독하게 상대방에게 비판을 하는 이런 체제가 북한 외에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굶어 죽는 아이를 불쌍히 여긴 게 죄인가?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상투쟁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24시간 감시 체제였어요. 대대 정치지도원이 권총을 들고 제 뒤에서 따라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망갈까 봐서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1.5km 떨어져서 편대 비행을 했는데 이제는 밀착 비행이었어요. 감시 비행기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움직였죠. 심지어 착륙한 후에도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땅에 있는데도 위에서 감시 비행기가 맴돌았어요. 하늘이든 땅이든 저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왕따는 더욱 심해졌어요.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면 여기 자리 없다며 외면했죠. 결국 저는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비행 훈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리핑 시간에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고 질문이 있어도 저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사상투쟁 대상자와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비행 중에 우연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신 장비를 점검하던 중 남한 라디오 주파수가 잡혔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24도. 순간적으로 들린 남한 방송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자리에 있던 동료가 저를 밀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우연히 잡힌 주파수라는 것을 알았지만 리혁수가 비행 중에 남조선 방송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연히 잡힌 주파수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사상투쟁 전과자였던 제게는 모든 것이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두 번째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대대 정치지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번 달에 또 당성 단련강 사상투쟁 대상으로 리혁수 동지가 선발됐대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사상투쟁. 이번에는 정말 끝장날 것 같았어요. 70명 앞에 또다시 서서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부대를 나와 혼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 모두 저 때문에 고생하게 될 텐데.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나간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5월 23일 마지막 비행을 위해 온천 비행장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자꾸 내몰리니까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에게 가해진 모순적 상황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6년 5월 23일 오전, 저는 마지막으로 온천 비행장 활주로에 섰습니다. 그날은 중단 회복 비행기 숙달 훈련이었어요. 미그-19 3번기 529호, 동체 연료 210리터로 풀 탱크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다. 연료가 충분해.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오전 10시 34분 편대와 함께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속도전이었습니다. 편대에서는 하늘의 도우심으로 제가 맨 뒤에 배치되었어요. 앞에 전투기들이 저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였죠. 평소 훈련 때 파악해둔 그들의 취약점이었습니다. 잠깐 방향만 바뀌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면 못 쫓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편대를 이탈했습니다. 남쪽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어요. 6,000피트까지 고도를 올리니까 북한 관제소에서 무선이 들려왔습니다. 서북쪽 11km 표적,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11km나 넘어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점 2개가 쭉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대한민국 F-16 전투기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짜 탑건에서 보던 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F-16 2대가 저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는 제 앞에 서고 한 대는 제 뒤에서 호위했어요. 무선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즉시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나는 싸울 의사도 없고 귀순하러 한국에 왔다. 기어를 내려 착륙하겠다. 비행 중에 랜딩 기어를 내린다는 것은 공격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공군에서는 손으로 이상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물컵을 들고 마시는 것 같은 동작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 사인이었어요. 북한에는 그런 신호가 없었거든요. 청주 비행단으로 가라고 했는데 계속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빨리 내려와야 했어요. 처음에는 고속도로에 내리려고 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고속도로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뭔 차가 그렇게 많은지 도로가 꽉 차 있었어요. 상행선, 하행선 모두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못 내리겠더라고요. 밑을 보니 농촌 마을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착륙하게 되면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산 쪽으로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활주로를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연료가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갔어요. 눈금이 마이너스로 가리키니까 상당히 긴장됐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속도 처리도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수원 비행장이 보였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침착하게 한 바퀴 돌아와서 활주로에 접근했어요.
연료가 마이너스 50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몰려왔어요. 부모, 형제, 가족 다 죽겠구나. 그 심정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간다, 죽어도 간다. 드디어 수원 비행장 활주로가 가까워졌습니다. 휙! 미그 19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투기 조종복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원 비행장이 너무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저를 호위했던 전투기들도 같이 착륙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수원 비행장 활주로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10분 이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텅 빈 활주로에서 홀로 미그 19기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그 19기 조종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자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무도 안 본 게 아니라 다 숨어서 보고 있었죠. 주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감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헌병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헌병들이 총을 겨누며 나타났어요. 목숨을 걸고 귀순해 왔는데 총을 겨누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헌병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권총 풀어서 날개 위에 던지십시오. 저는 허리에 차고 있던 백두산 권총을 풀어서 날개 위에 던졌어요. 1984년에 북한에서 제작된 신형 권총이었는데 김정일이 장교들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총이었죠. 권총을 던지자 헌병들이 총을 내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 헌병대 중대장님이 꽃목걸이를 들고 막 뛰어와서 제 목에 걸어주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정한 환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단 안으로 안내받아 비행단장님과 악수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담배도 한 대 피우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혈압이 200에 180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한 수치였죠. 그런데 한국에는 오염이 많다고 교육을 받아서 물을 마시면 탈이 날 것 같아서 사이다를 달라고 했어요. 사이다 없대요. 그럼 맥주는 있나요? 맥주도 없대요. 술은 있나요? 기다리라더니 PX에서 양주 한 병을 사가지고 왔어요. 반 병을 다 마셨습니다. 목이 따끈하더라고요. 하지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기자회견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양주를 마신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기자회견장에 나가니 앞자리가 없어서 기자들이 무릎까지 꿇고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온 나라가 다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차츰 정상을 되찾고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을 떠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북한에 있으면 죽을 뻔해서 왔습니다.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한 겁니다. 양주 때문인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이어진 질문들에도 북한의 실상을 가감없이 증언했습니다. 8살 아이의 총살, 사상투쟁의 잔혹함, 동료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기자들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자두밭 설탕 이야기를 할 때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북한 체제는 살 곳이 못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며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정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남북의 공군이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행했던 남조선 귀순 작전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가져온 정보는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북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국정원으로 이동해서 철저한 신원 검증과 군사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와는 달리 정중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심으로 귀순한 것인지 혹시 간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조사가 몇 주간 계속되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북한 군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미그 19기는 연료 소모가 심해서 실제 작전 시간이 30분도 안 됩니다. 이 구간은 레이더 사각지대라서 탐지가 어려워요. 북한 방공망의 취약점은 여기입니다. 제가 가져온 개인 수첩에는 86조에 걸쳐 미그기 조작법부터 고장시 응급처치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북한 공군의 핵심 기밀이었죠. 조사관들은 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북한 전투기 편대는 어떤 전술을 사용합니까? 조종사들의 실제 훈련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료 보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어요. 이 정보들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총 5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미그기 자체가 2억 2천만 원, 백두산 권총과 각종 장비, 그리고 제가 제공한 정보와 생활 정착금까지 합친 금액이었어요. 당시 강남 아파트 2채 값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한편 북한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귀순 직후 북한 공군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연료 공급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제는 10분 정도만 비행할 수 있는 연료만 채워준다고 했어요. 조종사들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였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비행했던 해주 일대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적군이 아니라 자국민을 격추시키기 위한 미사일이었습니다. 조국을 팔아먹은 놈 3대를 멸족하라. 북한은 제 가족들을 찾아 처벌했을 거예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제 귀순으로 한국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레이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만약 진짜 북한 전투기가 기습 공격 목적으로 왔다면 큰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서울 방공망 시스템 고장도 제 귀순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방어 체계가 전면 점검되고 강화되었죠. 북한도 조종사 1명을 키우는데도 수십억이 드는데 그런 엘리트가 최신 전투기를 몰고 온 것은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비행 경로, 작전 전술, 방공망 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버렸거든요. 북한은 모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습니다. 결국 1996년 5월 23일은 한반도 항공안보사에 기록되는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전투기 귀순 사례가 된 제 선택이 양국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1996년 12월 저는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 임관했습니다. 북한 공군 대위에서 한국 공군 소령이 된 거죠. 새로운 계급장을 달고 진짜 자유로운 나라의 군인이 된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맡은 임무는 특별했습니다. 공군전 투발전단과 조종훈련 교육기관에서 북한의 조종술과 전술에 대해 강의하는 일이었어요. 북한 미그기의 약점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북한 공군에서 쌓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후배 조종사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한국 공군 조종사들은 제 강의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실제 북한군과 마주칠 상황에 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저와 같은 길을 걸은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했어요. 특히 해군 특수전 여단의 권중령은 천안함 사건 때 큰 공을 세웠습니다.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 추진체를 건져 올리는데 기여해서 보국 포장을 받고 대령으로 진급했죠. 천안함 선체 인양작전에서 UDT 전력의 탐색 구조작전을 지휘하며 함수 부분을 식별하고 실종자 탐색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겁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온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2022년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26년간 한국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군대, 창의적 사고를 격려하는 조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북한군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아픔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어요. 밤마다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셨어요. 혁수야, 왜 우리를 버리고 갔니?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북한에서는 정치범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때 탈출하지 않았다면 제가 경험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세상에 알릴 수도 없었겠죠. 지금도 북한에는 저처럼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8살 아이가 설탕을 조금 먹었다고 총살당하는 나라, 가장 친한 친구가 스파이가 되어 배신하는 사회, 굶어 죽는 인민보다 지도자의 과일이 더 소중한 체제. 제 이야기가 그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자유,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서 살아보니 더욱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 내 의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북한에서는 몰랐습니다. 1996년 5월 23일, 제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